논제 3번이 어? 화요일날 못해서 내일 해야 되는 거죠? 네, 내일 3시에 해도 괜찮아요, 두 분 다? 내일 3시 합시다. 지금 이 논제 3번 문제는 출입구가 있고 사람이 밖에서 지금 수진이 문제 안 읽어봤죠? 운동장에 n 플러스 1개 연결된 방이 있고 i의 값은 1부터 n까지입니다. 방 i에는 2개 출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다음 방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다른 한 개는 운동장으로 나가는 출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나중에 옆에 방으로 넘어가는 출구도 있고요. 운동장으로 나가는 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1번 방부터 시작해서 방 2번 방, 3번 방, n번 방까지 이렇게 쭉 간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방을 거쳐서 상품을 수령하고 밖으로 나가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1번부터 n번까지 조끼를 입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있고 아래와 같은 규칙으로 방을 통과하는 게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1번 조끼를 입은 학생부터 조끼 번호의 오름차순으로,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건 1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번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명씩 방 1로 들어갈 겁니다. 모든 i에 대해서 i는 1부터 n까지인데 방 i에 처음으로 도착한 학생은 2개 출구 중 하나를 선택할 거고요. 이때 다음 방으로 연결된 출구를 선택하면은 그 학생은 다음 방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으로 나옵니다. 방 n 플러스 1에 도착한 모든 학생은 상품을 받고 출구를 통해서 운동장으로 나올 겁니다. 먼저 출발한 학생이 운동장으로 나오면 그 다음 학생이 방 1로 들어갑니다. 먼저 출발한 학생이 방 i의 출구에서 운동장으로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출발한 학생은 1번부터 연결된 출구를 통해서 방 i 플러스 1번째 방까지 그냥 갑니다. 만약에 첫 번째 1번 조끼를 입은 학생이 3번 방에서 출구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 조끼를 입은 그 다음 번호의 순번 사람은 4번 방까지는 그냥 바로 갑니다. 그런데 먼저 출발한 학생이 n 플러스 1번째 방으로 나오면 그 다음 학생들부터는 무조건 n 플러스 1번째 방까지 그냥 갑니다. n번 조끼를 입은 학생이 방 1로 들어가서 운동장으로 다시 나오면 게임은 끝납니다. 마지막 학생이 밖으로 나오면 게임이 끝입니다. 2개 출구 중에서 각각의 방에서 출구를 선택할 확률값은 각각 2분의 1이고요. 각각의 선택은 독립입니다. 전체 방의 개수는 n값이 7이어서 1번 방부터 8번 방까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6번 조끼를 입은 학생은 상품을 받는 걸 전제로 했을 때 3번 조끼를 입은 학생이 상품을 받지 못했을 확률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건 확률인 것 같은데? 문제 요구한 거는 6번이 상품을 받는 걸 전제로 했을 때 3번 조끼를 입은 애들은 네, 6번이 상품을 받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3번이 상품을 받지 못할 확률값을 조건방향으로 구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근데 너희는 이렇게 써야 돼. 서술을 할 때 6번 조끼를 입은 학생이 상품을 받는 사건을 뭐 C사건 그리고 3번이 상품을 받는 사건이 D사건 그래서 이 뒤에는 C라고 쓰고 앞에는 D의 여사건이라고 표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귀찮아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분모의 값에는 6번 조끼를 입은 사람이 상품을 받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분자는 교집합이죠. 3번 조끼를 입은 애들은 못 받고 6번 조끼를 입은 애는 받을 확률의 값, 교집합의 값이 분자입니다. 난 이 확률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번 조끼를 입은 사람이 일단 상품을 받을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6번이 상품을 받으면 7번 자동 받는 거지. 1번부터 5번까지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확률의 값을 구해야 돼.
6번 조끼를 입은 사람이 상품을 받을 확률의 값을 지금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8번까지. 네, 8번까지가 있는데 도대체 6번이 상품을 받으면 6번인 사람과 7번인 사람은 상품을 당연히 받을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상품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의 상품을 받을 수 있지? 제일 적은 몇 명이 받아? 제일 적은 인원이 상품을 받았을 때 몇 명이 상품을 받지? 6번이 상품을 받았으면 3명. 아, 7번까지. 6번, 7번 2명이 상품을 받나? 제일 많은 몇 명까지 상품을 받을 수 있어? 7명까지 상품을 받을 수 있어? 상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6번과 7번만 상품을 받았으면 못 받은 사람이 몇 명이야? 이렇게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품을 2명만 상품을 받았어. 2명만 상품을 받는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6번과 7번은 다 여기로 나온 거 아니야. 끝까지. 나머지 사람들이 7개 방 중에서 7번 방까지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 아니야. 5명이. 5명이 밖으로 나갔다고? 아이씨, 그 확률값 어떻게 계산하지? 2명은 상품을 받았어. 8번으로 나와서. 5명은 상품을 못 받았어. 그 확률이 궁금해. 그걸 어떻게 계산해요? 5명이 여기 지금 출구가 이쪽에 운동장으로 나오는 출구가 7개 있지 않아? 5명이 7군데 중에서 아무 데나 5군데 출구로 나가면 5명은 상품 못 받는 거잖아. 근데 순서는 바뀔 수가 없어. 5군데 이 화살 표시되어 있는 7군데 중에 5개 군데를 고르면 고른 5개 값에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가야 돼. 5번까지. 그 말에 대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선생님이 이 상황일 때 확률의 값을 언급해야 되거든?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 7, C, 5.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에 7선. 아, 아니지. 이거 독립시험 확률로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각각의 문마다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확률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일단은 7C 5야? 이 중에 5개를 선택해? 근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이 1번, 두 번째 사람은 2번, 세 번째 사람은 3번, 다섯 번째 사람이 5번으로 출구로 나갔다고 쳐보자.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의 걸 어떻게 구하지? 1번 조끼를 입은 사람은 1번 방에서 밖으로 나가고 2번 조끼를 입은 사람은 2번에서 밖으로 나가고 5번 조끼를 입은 사람은 5번에서 밖으로 나가고 6번과 7번은 8번으로 나가서 상품을 바꿔 나갔어. 그 확률의 값을 내가 알고 싶어. 2분의 1에 어? 그러면 저 애초에
음. 6번까지만 받으면 되니까. 그럼 5번이 7번에서 그냥 아예 안 받으면 6번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5번이 7번에서 안 받으면, 그러니까 7번까지 가서 나가면은 6번은 자동으로 8번에서 받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은 7번 방에서 5번이 7번에서 떨어진다는 걸로 그냥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럴 순 없어. 5번이 5번에서 떨어져도 돼. 그냥 5번이 5번에 떨어져도 6번은 8번으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고정시켜서 줄여나가면 하나씩 고정시켜서. 그러니까 5번이 그럼 7번에 그러니까 아니, 모든 상황 중에 조끼를 입은 사람은 1번 조끼, 2번 조끼, 3번 조끼, 4번 조끼, 5번, 6번, 7번 조끼 입은 사람들이 있어. 나가는 방은 1번 방에서 나가고, 2번 방에서 나가고, 3번 방에서 나가고, 4번 방에서 나가고, 5번 방에서 나가고, 8번 방으로 나갔을 때, 이 하나의 확률만 일단 알고 싶어. 이거 딱 하나만. 그 확률 값을 구하고 싶어, 선생님은. 지금 이거는 가지 숫자인 거지. 서로 다른 방을 선택해서 5명의 사람이 나가는 가지 숫자를 구한 거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갔을 때 확률 값을 내가 알고 싶거든? 이 한 가지의 확률의 값이라도 알아야지 전체 확률 값을 구할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확률의 값을 계산할 때 의미를 부여해서 확률의 값을 계산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돼. 문제 나온 설명대로 확률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 문제 나온 설명을 해석해서 어떻게 하면 확률을 획일적으로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 이 확률의 값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이 사람은 1번인 사람이 1번 방에 나갈 확률이 뭐야? 1번인 사람이 1번 방에 나갈 확률. 2분의 1. 2번인 사람은 1번 방으로는 그냥 2번 방까지 그냥 가. 2번은 1번이 방금 1번 방으로 나갔으니까 100%야. 근데 2번은 이제 갈림길인 거잖아. 3번 방으로 갈지 2번 방에서 운동장으로 갈지 갈림길이잖아. 2번인 사람이 2번 방으로 나갈 확률이 뭐지? 그것도 2분의 1이지. 3번은 바로 3번은 3번 방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왔어. 3번이 3번으로 나갈 확률은 2분의 1. 4번이 4번으로 나갈 확률도 2분의 1, 5번이 5번으로 나갈 확률도 2분의 1이야. 6번은 7번 방까지는 아니 6번 방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왔어. 6번이 6번 방까지는 왔고 6번 방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지? 7번. 6번 방에서는 운동장 나갈 수도 있고 7번 방으로 갈 수도 있는데 7번으로. 2분의 1 확률로 7번으로 간 거야 6번은? 근데 8번까지 또 가야 되잖아. 4분의 1. 이거야? 7번인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7번은 무조건 8번까지 갈 수밖에 없어. 6번이 이미 8번 나갔으니까. 이런 거 맞아? 이렇게 될 확률이 뭐라고? 혹시나 싶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조끼를 입은 사람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조끼를 입은 사람이 운동장으로 나가는 방. 어떤 몇 번 방에서 운동장으로 나가는지를 얘기합니다. 네. 6번 방으로 갈 때는 10번 방으로 갈 때, 8번 방으로 갈 때는 그러니까 6번 방은 6번 방에서 운동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6번에서 7번으로 갈 수도 있는데 6번에서 7번으로 가는 게 2분의 1. 7번 가는 게 네. 5번까지 달렸어요. 아니 5번은 5번 방에서 운동장으로 나갔으니까 아,
6번은 자동 6번 방까지는 그냥 자일투로 가. 6번 방에서 7번 방으로 가는 거, 7번 방에서 8번 방으로 가는 거, 두 번 방에서 하면 되지. 지금 쌤이 여기서 이렇게 짧게 표현해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했잖아. 운동장으로 나가는 방. 그런데 이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잖아. 75가지가 얘가 만약에 1번 방, 3번 방, 뭐 4번 방, 5번 방, 6번 방으로 나갔고 8번, 8번 이럴 수도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확률값을 계산해볼까? 1번 방으로 1번인 조끼를 입은 사람이 1번 방에서 운동장으로 나갈 확률은? 그럼 2번인 사람은 2번 방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갔어.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확률이? 아니? 지금까지 이거 자체는 2분의 1. 2번 조끼를 입은 사람이 3번 방에서 운동장으로 나갈 확률. 2분의 1.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3번인 사람이 3번에서 나갈 확률은? 여기까지 다 2분의 1이겠네? 6번 조끼를 입은 사람은 5번, 6번까지 해서 운동장으로 나갔으니까. 6번인 사람은 7번 방까지 자동으로 간 거야? 7번 방에서 8번 방으로 갈지? 나갈지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근데 6번 방에서, 7번 방에서 8번 방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 7번 방에 있는 사람, 7번 조끼를 입은 사람은 그냥 1이야. 이거의 확률 값은? 네, 이것도 무조건 2분의 1 7승이네? 그러면 상품을 받는 사람이 6번, 7번 두 사람만 상품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상품을 안 받는다고 한다면, 상품을 받지 않는 사람 5명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어떤 방으로 나갈지만 가지수만 세고 나면은 그 매번 한 가지마다 확률의 값은 다 이거라고. 그래서 이 확률의 값은 7CO 곱하기 2분의 1의 7승인 거네. 3명, 4명이었을 때는 상품을 받지 못한 사람이 4명이기 때문에 그 확률은 뭐라고? 70. 네, 7개 방 중에서 4명의 사람이 나갈 방을 선택하면 되겠다. 그리고 각각의 확률의 값은 2분의 1 7승으로 계산하면 되겠네? 마지막은 이렇게 됐을 때는 빵명이 1번부터 7번까지 빵명이 나왔거든. 그럼 방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7시 나가는 방, 운동장으로 나가는 방이 빵이 뽑히는 거죠? 요게 다 더하면 요게 우리가 구하는 값인 것 같아.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이걸 그냥 풀라면 그냥 풀겠는데 말로 서술하는 게 사람마다 좀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게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못하게 지만의 생각을 가지고 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정도는 예시를 들어야지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야, 니네 왜 2명, 5명이었을 때 왜 이렇게 계산했어?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가 한글로 표현하든지 아무튼 이게 2분의 1 7승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해줘야 될 것 같아. 한 가지는 예시해가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계산은 해야 되잖아. 이게 지금 분모지. 이게 지금 분모입니다. 2분의 1 7승은 128? 그런데 원래 70방부터 77까지 다 있으면 70방부터 77까지 다 있으면 2의 7승? 이항정리? 그런데 지금 없는 거는 76, 77이 없어. 네. 8이니까 8을 빼요? 이게 128분의 120이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이거 고를 차례였거든? 분자에 들어갈 녀석의 값이 3번 조끼를 입은 사람은 상품 못 받아야 돼.
3번은 못 받고 6번은 상품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 확률값이 필요한데 상품을 받는 사람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은 상품을 제일 적게 받은 몇 명이 상품을 받을 수 있지? 3번은 못 받고 6번은 받은 다음에 상품 받는 사람의 최소 숫자가 뭐야? 2명이야? 6번, 7번이 받는 거야? 제일 많이 받으면 4명이라고? 상품을 못 받는 사람은? 이걸 찾으면 되겠네.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누가 상품을 받는 거야? 6번모가 7번만 받아? 나머지 사람들 못 받아? 이거 아니야? 그 다음은 3명, 4명에서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이 4명, 3명일 때는? 74.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분자네. 7C5는 7C2. 7C2. 7C4. 7C3. 128분의 91? 우리가 지금 구할 확률값은 뭐란 얘기야? 120분의 90. 약분이 돼요? 아닌데. 네, 약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91은 소수인가? 소수야, 소수가 아니야, 91은? 소수. 소수. 13. 네, 13 곱하기 7이 있네요. 소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약분은 안 되죠? 자, 두 번째 거로 갔습니다. 그럼 방금 했을 때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다. 상품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식을 세웠거든. 상품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인원수로 관련된 식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두 번째 거는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400명이야. 좁게 입은 사람이 400명? 상품을 받은 사람의 개수가 190명 이상이 되는 사건이 A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72명의 사람이 있었을 때 상품을 받은 학생이 K명 이상인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도록 하는 K의 값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 문제는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시행하고 각각의 확률이 독립 시행의 확률이면 두 개의 조건만 있으면 우리는 확률 변수의 값이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n이라고 한 녀석의 값은 총 시행 횟수입니다. p의 값은 한 번 시행했을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서 기대값을 어떻게 구하죠? 기대값은 np를 곱해서 구합니다. 분산값은 npq를 곱해서 구하고요.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 npq로 구합니다. q는 1-p죠? 근데 이게 수진이가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할 것 같아요. 조금 네. 그런데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 이게 이항분포야. 근데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클 때. 하지만 수학에서는 np 값이 5보다 커 나왔고 동시에 nq 값도 5보다 커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 이건 되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괄호 속에 있는 값이고 그냥 교과서는 n값이 충분히 클 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n값이 충분히 크다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30회 이상 정도면 충분히 크다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때 확률 변수 x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규분포는 앞에가 평균, 뒤가 분산을 써야 되거든. 그런데 이 녀석의 표기 형태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잖아. 표준화라는 작업을 합니다. 표준화는 x라는 변수를 z로 만드는 게 표준화거든. x를 z로 만들 때는 평균을 빼고 표준편처럼 나눠준 녀석의 값을 우리는 z라고 하는 확률 변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x를 z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문제 풀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400명의 학생들이 조끼를 입고서 상품을 받으려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190명 이상이 상품을 받는 사건이 A 사건입니다. 그럼 190명 이상이 상품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상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숫자로 문제를 풀지 않았어? 상품을 받지 못하는 학생 숫자가 190명 이하란 얘기야? 아, 210명 이하란 얘기구나. 400명이니까. 이게 A 사건인 거죠? 상품을 받는 게 190명 이상이니까 못 받는 사람이 210명 이하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확률의 값을 못 받는 걸 기준으로 확률의 값을 아까 계산했잖아.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 숫자는 400명이야. 근데 확률의 값이 뭐지? 사람 한 명이 어떤 방에서 어떤 사람 한 명이 각각의 방에서 상품을 못 받는 건 운동장을 일단 나간다는 얘기잖아. 각각의 방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운동장으로 나갈 확률은 그냥 2분의 1이야. 나가면 상품을 못 받아. 각각 다 2분의 1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받지 못한 사람 숫자를 x라고 잡으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값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400명입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계속 방에서 나갈지 다른 방으로 갈지를 계속 고민하고요. 각각의 사람들은 나가서 상품을 못 받을 확률값은 2분의 1입니다. 나갈 확률값이 2분의 1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대값을 구하려고요. 기대값이 누구죠? 200. 네, 두 개 곱해서 기대값은 200입니다. 분산값은 누구야? 100. 네, 여기다 마저 Q의 값인 2분의 1 곱했더니 100입니다. 그런데 시행 횟수가 400번이기 때문에 400번이면 충분히 큰 횟수거든. 그래서 시행 횟수의 값이 400이어서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확률 변수 x의 값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엔 평균값을 써야 되고요. 뒤에는 분산값을 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PA가 궁금했잖아.
PA는 상품을 못 받는 사람의 인원 숫자가 210명 이하일 확률인가요? 표준화를 할 때는 x라는 변수를 z로 바꿀 때에는 확률 변수에서 확률 변수에서 평균의 값을 뺀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누기 한 게 표준화입니다. 그 확률의 값은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짓을 한 번만 더 하세요. 이제 문제에서 B 사건은 상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숫자가 상품을 받는 사람이 K명 이상이야? 그럼 상품을 못 받는 사람은 몇 명 이하야? 72. 네, 72 빼기 K명 이하라는 얘기네? 자, 이때 상품을 72명이었을 때 72명 중에 상품을 못 받는 사람을 Y라고 하겠습니다. Y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너 운동장으로 나갈 거야? 다른 방으로 갈 거야? 72명이 각각 72번 선택합니다. 상품을 받지 못하고 운동장 나갈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각각의 사람이 나갈 확률은 2분의 1. 그래서 평균값은 36. 분산값은 18? 아, 루트가 생기는 거야 지금? 망했네. 그래서 n값은 72로 시행 횟수의 값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로 바꿀 겁니다. 평균의 값은 36입니다. 18이면 누구의 제곱이야? 네. 나는 y의 값이 PB의 값은 확률 변수 y의 값이 72-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입니다. 자, 이제 표준하고 있습니다. 이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PA의 값이 PB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확률 밀도 함수는 가운데 빵대칭입니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값은 여기입니다. 근데 이 확률보다는 얘가 확률이 더 커야 됩니다. 따라서 눈금이 여기쯤에 있어야 돼요? 등호가 있었나? 네. 그렇다면은 우리의 바램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지금? 따라서 1보다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K. K의 최대값 3루트를 이해하겠고 K의 값이 3루트의 근사값이 누군데? 4점. 이게 1.414에 3배했으니까 4.2? 4.2면은 11점.
그때 K라고 하는 값은 자연수의 최대값. 누구라고? 31. 네. 이거 어려운 문제야. 정답률이 높을 수가 없어, 이거는. 자,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다음이 어우. 다음 해야 될 게 이거 어느 대학교 거죠? 어, 안 써있죠? 광운대. 네, 이거 광운대입니다. 광운대 2022년도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사이값 정리, 두 번째는 평균값 정리, 둘 다 수식어구 같은 게 항상 있는 거잖아. 둘 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 평균값 정리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평균 변율과 미분 계수가 똑같도록 하는 C의 값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존재한다. 평균값 정리 사용하세요. 사이값 정리는 A 대입한 B 대입한 함수값이 같지 않았을 때 FA하고 FB 사이에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면 이게 지금 Y는 K라는 상수함수야. 그러면은 이게 상수함수랑 fx가 만나서 생기는 C라고 하는 점이 A, B 사이의 C점은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다. 증가함수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어디로 불록인지 설명했고 이게 지금 수진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수진이가 벡터를 배운 적이 없거든. 그죠? 이걸 벡터의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떤 벡터는 이런 식으로 A, B라는 점, C, D라는 점으로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A 벡터, B 벡터. 그런데 A 벡터의 값은 여기가 원점에서 A, B라는 점으로 가는 벡터, 이 벡터, 빨간색 벡터가 A 벡터입니다. 그리고 C, D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이 점으로 가는 벡터는 B 벡터입니다. 원점에서 C, D로 가는 벡터를 B 벡터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절대값을 표기하는 거는 벡터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이건 원점에서 A, B까지 거리를 얘기합니다. B 벡터의 크기의 값도 원점의 C, D까지 거리 값을 얘기합니다. 근데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와 벡터 사이에 점 하나 찍어놓은 걸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벡터의 내적이라고 부르는데 내적은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사이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만 곱해주면은 이걸 벡터의 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크기값 대입하고 크기값 대입하고 코사인 세타만 대입하면 벡터의 내적을 구할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은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 두 점을 이용해서 x좌표끼리 곱한 거랑 y좌표끼리 곱한 거의 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x좌표끼리 곱한 것과 y좌표끼리 곱한 거의 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내적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고 싶다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벡터의 크기분의 내적 값을 통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값이 양수값이면 세타는 예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 음수값이면 세타는 둔각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벡터하고 벡터 이루는 각을 자 이런 벡터하고 이런 벡터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각은 예각이야 둔각이야? 네, 이건 둔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둔각을 잴 때는 0도에서 180도 사이 있는 각을 재는 거지 이쪽 각을 재지는 않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벡터는 벡터와 벡터 사이의 각이 어떻게 될까요? 예각이야, 둔각이야? 얘가 이거는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각을 잴 때는 시점의 좌표가 일치했을 때 각을 재는 게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각이거든? 출발하는 점의 좌표를 일치시킨 다음에 각을 잴 건데 얘는 지금 출발하는 점이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 출발하는 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그리고 나서 각의 크기를 잴 겁니다. 그럼 이 벡터와 벡터 사이의 각은 예각입니다.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각을 잴 겁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뭐 사인 법칙이는데 이건 무시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운대학교가 모의논술 문제 중에 1번 문제. gx의 값이 닫힌 구간 A하고 B 사이에서 연속이고 A하고 B 사이는 X에 대해서 gx의 값도 A하고 B 사이 있대. 그러면 gx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gx가 x라고 놓은 이 방정식은 닫힌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증명하는 게 이제 논술 시험에 나왔을 때 까다로운 편이야. 증명은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증명도 잘 못하는데 교과서에 없는 걸 새로 해석해서 증명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까다로워. 왜냐하면 평가한 요소를 꼭 다 꼬박꼬박 다 채워가지고 다 쓸 수 있기가 되게 힘들거든. 일단은 나는 방정식가 필요하거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봅시다. 자, 어떤 사각형이 있어.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x가 a, 여기가 x가 b야. 여기가 y가 a, 여기가 y가 b예요. 문제가 x값도 a부터 b 사이에 있고 함수값도 a부터 b 사이에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 이 말은 gx라고 하는 그림을 이 사각형 내부에만 그리라는 얘기야. x가 a부터 b 사이에 있으면은 함수값도 a부터 b 사이에 있다고 하니까 요 속에만 그리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점 좌표의 값이 a, a고 이 점 좌표의 값이 b, b라서 y는 x라고 하는 직선은 여기 위에 있는 거죠. y는 x라는 녀석의 값은 지금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 y는 gx라고 하는 녀석이 두 녀석이 같다고 놓은 방정식의 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 닫힌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걸 증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이거 맞나요? 그런데 만약에 G한테 A를 대입한 게 A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이 방정식의 근이 이미 누구야? 이미 A가 그냐? A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니까? 그럼 A하고 B 사이에 닫힌 구간에서 A라는 근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G가 A이기만 하면 당연히 그는 존재해. 두 번째, G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B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의 근은 B라고 하는 값으로 존재하는 거네. 그러면 GA가 A가 되거나 GB가 B가 되면 당연히 그는 있어. 그럼 문제가 될 때는 네, G 값도 A가 아니고 GB의 값도 B가 아니었을 때도 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네. 이해되시고 맞아요?
그렇다면 이 점을 안 지나는 거잖아. 아니지, 이 점이 아니지. 이 점을 안 지나는 거지, 이 점을. A, A, B, B를 지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최대값이 B고 최소값이 A고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GX를. 그래도 교점이 있어? 이거 어떻게 보이지, 그래? A, B 사이에서 이 방정식의 근이 꼭 있다는 거 어떻게 보이죠? 교과서 기본 문제야. 방정식의 근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사이값 정리를 사용해. 네, FGH. 내가 두 녀석을 뺀 녀석의 값을 Hx로 넣을 거야. 사이값 정리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항에서 증명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뭘 조사하려고 하냐면 A를 대입해 보려고.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GX 연속이야? 문제에 GX 연속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GX의 값은 다친구에서 연속이란 말 했네. X도 연속이냐? 그러면 연속함수끼리 뺀 거 있잖아. 연속함수의 차는 이거 뺀 거는 연속함수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hx의 값은 연속이야. 두 번째, h한테 a를 대입하려고 해. 그럼 ga-a의 값이 내가 지금 필요하거든? 무슨 말 할까, 이게? 아니요. 내가 지금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방정식에 해? 방정식의 사이값 정리는 보통 어떤 게 사이값 정리인데? 아까 사이값 정리 봤잖아. 앞에 있는 건 사이값 정리를 제시문에서 얘기했던 거고,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거든? 왜 사이값 정리 이렇게 썼잖아. A를 대입했을 때 양수인데, B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그 사이 X축과 만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이값 정리의 요점이었잖아. 그거 하려고. 나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고 싶어. GA는 A가 아니야? 근데 G의 값은 A하고 B 사이 있는 거 그러잖아. 근데 A는 아니라며. 그럼 무조건 GA는 A보다 큰 거잖아. A보다 큰 거에서 A를 뺐으니까. GB 구하고 있어. HB의 값. 네. 근데 GB가 B가 아니기 때문에 GB는 무조건 B보다 작아. B보다 작은 걸 B를 뺐으니까 음수.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저 HX라고 놓은 거 있잖아. 걔하고 X축이 만나 생기는 어디 사이에? A, B 사이. A, B 사이에? 이 근은 C가 근이라고 한다면 그 C의 값이 반드시 근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GA가 A면 A가 근이고 GB가 B면은 B가 근이고 G도 A가 아니고 GB도 B가 아니면 A, B 사이에 있는 C의 값이 근이래. 근은 무조건 하나 이상 꼭 있어. 따라서 증명이 끝난 거네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이제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gx가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써 있어. 근데 원래 제시문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했던 말은 여기 있었네? 닫힌 거에서 연속, 열린 거에서 미분 가능. 아까 전에 앞에서 이게 평균값 정리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면 g'x의 절대값 쉬운 게 1보다 작은 걸 만족한다면 a하고 b 사이에서 방정식의 실근의 값이 존재한다면 오직 하나 있다는 걸 증명하세요. 어렵다. 어떻게 하지? 이거 설명은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g'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있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런데 그런 gx? 그런 gx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 되려나? 점근선 있는 녀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1보다 작은 것만 그랬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이건 기울기에다 양수면서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것만 표현했어? 이런 게 만약에 gx라고 한다면 y는 x라고 하는 녀석과 y는 x라는 녀석의 값이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 만나 생기는 근이 있으면 하나만 있을까? 이런 모든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 1보다 작으니까 기울기 1인선을 그리면 교점 하나겠네. 또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 있는 거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그것도 y는 x라는 녀석과 만나 생긴 교점 무조건 하나 있는 거잖아. 요점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 지금. 근이 있다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건 증명이 엄청 힘들어. 증명 방법은 고등학교 때 배운 증명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3단 논법. P면 Q이다, Q면 R이다. 그래서 P면 R이다. 또 배웠던 증명 방법은 수학적 bin화법이라는 증명 방법이 있었어. 첫 번째 최초의 연수에 의해서 성립하고 K였을 때 성립해서 K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한다고 한다면 명제는 항상 참이다. 또 무슨 증명 방법이 있었지? 네, 귀류법 있었네요. 귀류법은 어떨 때 귀류법을 사용해? 증명하기 엄청 까다로운 거. 증명하기 엄청 까다로운 녀석의 값을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가정해 준 다음에 그 우리가 부정했던 내용이 원래 문제 나있는 설명과 모순이면은 내가 가정할 그 결론을 부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지? 또 있어. 뭐가 있었지? 쌓인 명제보다 대우를 증명하기 쉬울 때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증명하는 게 너무 껄끄러워 보여. 되게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냐면 규율법을 사용할 생각이에요. 그럼 쌤이 결론을 부정해야 되거든? 결론이 이거잖아. 오직 하나가 결론이잖아. 그럼 규율법으로 쌤이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생각이야. 어.
최소 하나여야 되는데, 꼭 하나 있어야, 오직 하나 있어야 되는데, 두 개 있으면 잘못된 거잖아. 그럼 근이 두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려고 그냥. 그럼 저 근이 두 개 있는 상황이 모순됨을 밝힌다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이 알파 베타의 값을 어떻게 데려오려고 하냐면, 이렇게 데려오려고 해요, 알파 베타의 값을. A, B 사이에 있는 것만 데려오려고 합니다. A, B 사이에 있는 것만 데려오려고 하는데, 뭐 아는 게 뭐가 있지? G알파가 누군지 알아?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대입하면 동화 성립하니까. G 베타의 값은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근이 두 개 있으면 그 두 개를 대입했을 때 등화 성립할 거야. 그런데 아이씨 뭘 사용하지? 내가 그럼 문제의 조건에 뭔가 모순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 니네는 뭐에 모순된다는 얘기를 할 거야 지금? 결론을 부정했잖아. 여기서 뭐가 모순된다고 할 거야?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얘기할 거야? 이건 얘기하기 힘들 것 같은데? 요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겠네. 요게 모순된다고. G 프라임? 그게 어떤 느낌이 들었어? 아까 제시문에서 두 번째 게 무슨 정리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알파 베타 사이의 평균 변화를 G라고 썼어야 되는데 알파 베타 사이의 평균 변화를 값이랑 똑같은 C의 값이 그 C의 값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어야 돼. 이게 지금 평균값 정리 같은데? 근데 좌변값이 누군데? 좌변값은 누구냐고. 좌변값 1이야? 그럼 G 프라임 C의 값이 1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런 C가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런 C가 존재해버리면 뭐의 모순이야? 이게 모순이야? 우리가 했던 결론은 잘못된 거 아니야? 근이 있다면 두 개 있을 거라고 가정해봤는데 두 개 있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저 가정이 잘못됐으니까. 따라서 gx가 x인 근이 있다면 오직 한 개 있어요. 이렇게 결론 맺으면 되겠네. 두 개가 세 개일 수도 있나? 그러니까 세 개였을 때도 그럼 또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이 세 개면 알파 베타 감마로 놓고 풀면은 알파 베타 사이에도 기울기는 1, 베타 감마 사이의 기울기도 1. 그러니까 무조건 모순된다가 보여줄 수 있는데 두 개만 가지고 언급해도 대표성을 지닐 수 있어가지고 세 개 이상 갖는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 증명이라면은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충 비슷비슷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조심할 점은 그러니까 니네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뭐냐면 시험 보러 간 애들 다 니네랑 똑같아서 다 니네랑 똑같아. 니네보다 월등하잖아 절대로. 살짝 더 잘 쓰면 돼. 살짝 더. 선생처럼 쓸 필요도 없고 모범 답안처럼 쓸 필요도 없어. 살짝 더 근사하게 배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에 바탕에서 조금 정확하게 쓰는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한데 살짝만 더 잘하면 됩니다. 자, 나 숨 넘어가서 죽겠다 진짜.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두 번째 광운대 문제.
다음에서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첫 번째도 만족하고 두 번째도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거 엄청 쉽다. 모든 실수. 첫 번째 부등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제곱. 그래서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사인 제곱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이항할 겁니다. 사인 제곱 끝. 0보다 작다? 그런데 우리 사인의 범위를 알잖아. 아, 이거 인수해야 된다, 근데. 사인 x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사인의 범위가 그런데 얘가 항상 음수? 밑줄칭은 항상 음수예요? 밑줄칭이 항상 음수기 때문에 sin x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돼요? 수진이 무슨 생각하죠? 어? 네. 됐어요? 네. 자, 근데 이걸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래. 이건 마이너스 1보다 커 나타나야 돼? 왼쪽에 있는 건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k의 범위는? 네, 그러네요. k는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에서 구한 범위입니다. 자, 이번에는 b라고 하는 걸 풀어서 문제를 풀어고 합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아주 쉬운 문제네. 루트 2x 플러스 1이라는 무리함수랑 직선의 길이가 2가 되고 y절편 값이 마이너스 k인 직선이라 교점이 2개. 무리방정식에서 교점 2개. 반드시 무리방정식은 교점의 개수는 그래프 먼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마이너스 2분의 1로 출발하는데 개수가 루트 2여서 조금 가파르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1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직선의 기울기가 1이잖아. 아니, 2잖아. 기울기 2가 되는 녀석의 값이 이때도 기울기가 2야? 이렇게 그리면 교점 2개 맞아? 근데 접하면 교점이 2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사이에 쓸 때만 교점이 2개인 거죠? 그때 K의 범위는 여기가 K의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근데 Y절편의 값이 K가 아니네. Y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K네. 마이너스 K의 값이 1보다는 커 같아야 되고요. 접할 때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접하는 순간에 K 알고 싶습니다. 접할 때는 어떻게 풀죠? 접할 때는 판별식방이죠. 미분법으로 풀까? 무리함수 미분해버릴까? 도함수의 값 구했습니다. 1인가? 망했다. 암산이 안 된다. 누구? 마이너스 8분의 3? 그럼 접점의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요?
접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8분의 3 대입했더니 2분의 1이라고? 여기가 접점 좌표. 그 접선의 y절편? 그럼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할 거지. 그럼 2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빼기 k. 마이너스 k의 값이 4분의 5. 여기가 4분의 5네요.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 범위가 두 번째 범위입니다. 나는 이 두 개의 공통 범위 필요한 것 같은데? 네, 마이너스 1 부터가 빠져요? 네, 얘가 우리가 찾는 답이네요. 두 번째 건 할만한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에이씨, 망했다. 녹화를 안 해버렸어. 정지해서 알아서 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hx라는 함수가 x, lnx 빼기 x 양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다춘과 알파 베타까지 사이에서 h의 값이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사이에 있다고 hx가. 근데 그 두 직선에 대해서 p의 값의 최대값과 q의 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hx의 값은 언제 극소값을 가지나요? 또 hx의 값은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인가요? 일단 알파부터 구하라는 얘기 같은데 미분했습니다. 도함수가 lnx야? 도함수가 빵 되는 점은? 답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돼. h의 값이, x의 값이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커야 되죠? 0부터 2 사이에서는 h'의 보호는? 아, 네, 미쳤군요. 1이군요. 0부터 1까지는 도함수의 보호가 음수? 1보다 컸을 때는 따라서 음의 사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알파의 값은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hx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 되는 점을 베타라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h를 미분해서 베타를 대입한 값이 ln 베타?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베타의 값은 2라고요? 그럼 문제가 요구한 거는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h의 그림을 요구합니다. 되신 거 맞나요? h한테 1 대입한 게 누구야? h한테 2 대입하면 누구야? 그럼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릴 거는 h의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h의 그림이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2 대입했을 때가 근데 직선들은 각각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야? 요 사이에 파란색 두 점 사이에 h를 그려야 되거든? 근데 h의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 1에서는 극소라며. 극소니까 이렇게 지나겠지. 근데 여기서부터 연결할 때 이렇게 아래 블록으로 처음 끝까지 다 가는 건지 아래 블록으로 갔다가 뭐 위로 블록 갔다가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건지 그럼 극점 하나밖에 없었지? 지금 현재는 아래 블록으로만 이렇게 갈 것 같아 느낌은. 근데 확인해야 돼. 어떻게 확인하지? h의 값을 두 번 미분했어.
도함수의 값이 어디 있어? 이게 도함수였죠. 네, 이 도함수의 값은 x분의 1입니다. 양수를 대입하면 양수인가요? 그래서 아래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 블록인 거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래 블록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래 블록인 형태의 그림입니다.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이 점 좌표에서 그어준 선이 기울기 P인 선과 기울기 Q인 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선 사이에 H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요 녀석의 값이 제일 위에 있는 기울기가 제일 가파른 것 같은데 그 다음 느낌상으로는 여기 기울기가 두 번째일 것 같고 여기 기울기가 제일 작을 것 같은데 아래로 블록이어서 그러면 물론 H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두 직선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은 더 위에 있어도 괜찮아. 이 선은 더 아래에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는 요게 문제야. 이 점이 문제야, 이 점이. 이 점 좌표 알고 싶어. 이 점 좌표는 t, 아까 식이 뭐였더라? t, ln t 기울기 값이 ln t 접선구였습니다. y는 이게 누굴 지난다고요? 0,-1을 지난다고요? 0,-2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t만 남아요? t의 값은 그래서 이 접선이 y는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ln이 플러스 2ln이 이렇게 되네요. 그래도 대소하게 확인은 해봐야 돼. 자, 이때는 이때 기울기는 1이에요. 이때 기울기는 대소관계는 따져봐야 돼. 1이 2분의 2보다 큰 거 맞아? 2의 값이 누구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이게 더 작은 게 맞나? ln 2면 몇이야? 1보다 작아 알지만 이거 두 개 대소관계 따져야 돼. 나 지금 이거 두 개 대소관계 따져야 되는데 저 대소관계 어떻게 따져? lnx하고 정말 점선이 실선보다 더 위에 있는지를 따져야지만 PQ의 범위를 구할 수 있거든. 이거 두 개 대소관계 과연 이렇게 될까? 그걸 모르겠네. 대소관계 어떻게 따져? 근사값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ln이
아이씨, 거의 근처에 있는 거여서 누가 더 큰지 모르겠네. 죄송한 게 어떻게 따지냐? 음, 빼? 아이씨, 빼기를 못하잖아. 2L은 2하고 2에 대해서 관계 따지면 돼? L은 2의 제곱이라. 얘는? 아이고, 잘못 썼지. 왼쪽은 L은 2의 제곱, 2의 2승, 오른쪽은 L은 2의 제곱. 그럼 내가 대소관계를 따질 거는 이거하고 이거에 대소관계를 따져야 돼. 이거에 대소관계는 이렇게 따져도 될 것 같은데 누가 더 큰 거야? 오른쪽이 큰 거네요. 네. 이렇게 대소관계 따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P의 값은 위에 있는 게 Q였나? 네, 위에 있는 게 길이가 Q고 아래에 있는 게 P입니다. 따라서 Q의 값은 1보다 커 나타야 되고요. P의 값은 ln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때 먼저 요구한 거는 각각의 값의 P의 값의 최대값, P의 값의 최대값은 ln 2, 네, Q의 값의 최소값은 1입니다. 이걸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한 문제라는 얘기야, 두 문제라는 얘기야. 이 새끼들 뭐야? 1번이고 다 1번이면 합쳐가지고 한 해분이라는 얘기지? 제시문에서 첫 번째 자연상수에 대해서 언급해줬고, 두 번째는 합성함수의 미분법,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리고 밑에가 숫자 위가 x인 거 미분하기, 부분적분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1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1번은 딱 보자마자 첫 번째 요구한 질문이 요게 눈에 딱 들어온다. 그래서 문제의 질문은 이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따지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 만약에 밑줄친 함수가 기함수면 답은 0. 밑줄친 우함수면 0부터 자연상수까지 두 배속 올 거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밑줄친 녀석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밑줄친 녀석의 값은 gx라고 치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밑줄친 녀석의 값을 x의 2022승 곱하기 fx 2의 x의 제곱 플러스 x라고 놓고 스몰 x 값을 대입하려고요. x의 자연상수에 네, 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없어집니다. 기함수예요? 근데 답에 기함수라고 쓰는 걸 허용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데 선생님 같으면 기함수로 써도 괜찮다고 할 것 같은데 기함수는 교과서에는 기함수란 말 안 쓰거든? 근데 우리가 그냥 기함수, 우함수라고 아주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 녀석이 지금 원점 대칭인 함수인가요? 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글로 기함수, 우함수라고 쓰지 않고 원점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이라고요? 두 번째, 함수 fx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함수 fx 값 자체가
이걸 몫의 미분법으로 미분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미분하겠습니다. 곱미분하겠습니다. 3x의 제곱 2의 마이너스 x승. 속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니까요. 그럼 따라서 얘는 3 마이너스 x 곱하기 이게 빵 나온 값 찾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수는 항상 양수니까 도함수는 요게 부호를 결정하죠. 3에서 아이고야 3에서 네. 근데 이걸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극대라고요. 극대에서 최대. 그래서 최대값은 극대에서 최대이므로 최대값은 F한테 3대입한 거라고 3대입했더니 2의 3승분의 네, 이게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은 구했는데 합성함수의 값을 극값을 갖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래. 합성함수가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대. 미분부터 해야 되겠네. 도함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빵 나온 값에서 극값을 가질 겁니다. 그러려면 f'fx가 빵이든지 이런 데서 극값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x의 값이 언제 극값이라고요? 3일 때만 극값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fx가 3 나오는 x값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값이 최대값이었잖아. 분자는 3의 3승이잖아. 2의 3승분의 3의 3승은 3보다 작아요? 2.7분의 3이면 1점 몇인데 1점 몇을 3승 해봤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최대값이 3보다 작다는 말은 이러한 x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나는 x가 3에서 극값을 가질 것 같은데 부호가 바뀌는지는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호가 바뀌는지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근데 x가 0일 수도 있는 x가 0에서 0에서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부호가 안 바뀌잖아. 네. 제곱이면 부호가 안 바뀌어서 극점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따질 거는 3에서 정말 극대인지 극소인지 문제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따지라고 했어? 극값을 갖는 x만 구하래. 극값을 구하래. 극값을 갖는 x를 아, 극값을 갖는 x? 그러면 3에서 극값을 가질지 아예 극값을 갖는 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녀석은 부호를 조사하고 있거든. x의 값이 3보다 작은 걸 대입할 때는 3보다 작은 걸 대입했더니 fx의 값은 3에서 최대값이었잖아. fx는 3에서 최대값이었는데 3보다 작은 걸 대입했다고? 도함수한테 3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지금 3보다 작은 거 대입하겠다고? 도함수한테 3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 이거 어차피 양수인데 3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 양수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얘는 3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 양수인데
3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밑줄 친 건 뭐가 돼? 3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밑줄 친 건 음수가 돼? 근데 도함수의 보호는 아니지. 내가 지금 이거 조사하는 게 아니지. fx 조사하는 거지. fx. 3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은 지금 fx의 값은 그림이 극대값이 됐지. 최대값. 뭐였죠? 그런데 x한테 3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하면은 fx의 값은 2의 3승 플러스 27보다 작은 값. 3보다 큰 걸 대입해도 작은 값이죠. 이 값보다 작은 값이야. 그러면 그걸 대입한 f'의 부호는 똑같을 것 같은데? f'은 3보다 작으니까 3보다 작은 걸 대입했으니까 양수만 나와? 얘는 양수만 나와? 그럼 이게 보호를 결정하겠네? 3보다 작은 걸 대입했을 때는 양수? 3보다 큰 걸 대입했을 때는 보호가 바뀌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건 좀 언급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x가 3에서 극 대인가요? 그래서 세 번째 건 답이 3이네요. 다음 범위에서 방정식을 푸신 다음에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과 모든 실근의 고백값을 구하고 거기서 구한 A, B의 값을 밑에 SN한테 집어넣어서 일반항을 구하세요. 자, 첫 번째 거는 어렵다. 이건 풀 시간이 실은 있어야지 좋을 것 같긴 한데 마이너스 2파이부터 플러스 2파이까지면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근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있는 숫자들은 2021번 홀수만 곱해도 여전히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절대값 코사인의 범위는 0부터 접어 올렸으니까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인데 루트 1을 곱했으니까 0부터 루트 2까지? 이런 범위값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은 사인 2021승 x의 값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절대값 코사인 x랑 똑같아지는 x가 필요한 거죠? 왼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인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범위가 마이너스 이게 오른쪽의 범위야? 그런데 두 개가 등호가 성립해야 되잖아. 한 가지밖에 없네? 근데 마이너스로 똑같을 때만 등호 성립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값은 0이 나올 때만 등호가 성립해. 그런데 마이너스 2파이부터 플러스 2파이 중에서만 찾으래. 그런 게 누가 있지? 이게 누가 있냐고. 2분의 3파이도 있고 주기 2파이잖아.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2파이부터 플러스 2파이 사이에는 이게 있어요? 이 두 개 합의 값을 구하세요. A가 합이었나? A가 합이고 B의 값이 곱이었습니다. 합했더니 파이, 곱했더니 이거 대입하세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수열의 합의값이 2차식이죠. 2차식이면 등차 수열합인가?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 n이에요? 2차식이고 상수항 없습니다. 첫 번째 함수성이만 등차 수열이죠.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세값은 an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an 값은 쓸 때 이렇게 써놓읍시다. 근데 공차의 값이 누군데? 초항 1 대2 반게 누군데? 1 대2 반은 4분의 파이? 1 대2에서 4분의 파이가 나와야 돼. 1 대2은 4분의 파이예요?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 대2의 단계 4분의 파이였다고요? 따라서 an 값은 이렇게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상이라는 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되신 거 맞죠? 이게 끝이야? 그냥 몇 쪽이죠? 그 다음 페이지가? 51페이지. 51페이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습니다. 라지 f의 값은 0부터 x까지 스몰 f를 적분한 게 라지 f입니다. 근데 보통 fx를 적분한 게 라지 f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그때 스몰 f를 적분한 게 라지 f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정적분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일반적으로 스몰 f를 적분했을 때 라지 f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분한 걸 얘기하거든. 이건 범위가 있는 적분이야. 의미하는 바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라지 f의 값이랑 스몰 f의 값은 이런 관계에 있다고 설명해줬고 라지 f의 값은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0부터 7까지 xfx의 값을 적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라지 f하고 스몰 f가 같이 있어야지만 1 빼기 2의 x승을 사용해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라지 f랑 스몰 f랑 같이 있는 식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부분적분을 사용하려고 u'의 값을 fx라고 잡아야지 적분했을 때 라지 f가 나오겠다. 그리고 v의 값은 x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일단 전개하려고요. 근데 라지 f랑 스몰 f랑 같이 있는 게 이게 문제지 또. 근데 라지 f를 미분한 게 스몰 f죠. 그러면 스몰 f 값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된 거 맞아요? 다 맞겠었죠?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이게 누굴 미분한 거야? 라지 fx의 제곱을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 근데 2가 없다. 그래서 없던 2를 집어넣자. 2도 집어넣고 2분의 1도 쓰려고요. 그 앞에 걸 적분했더니
적분했어요, 지금? 그 다음 녀석의 값은 0부터 1까지는 아까 뭐 구했던 것 같기도 하고 0부터 1까지 fx 값이 이거라고요? 대입했더니 2분의 1 곱하기 f1의 제곱인데 f1은 어차피 1, f빵은 빵. 이거 하나만 이항해주면 되지. 이항해주는 게 우리가 구하는 거지. 남은 녀석의 값은 이게 답이네요. 근데 이 생각을 해서 문제 풀기가 좀 이게 껄끄러울 것 같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우연의 일치로는 한 방에 나온 거야. 자, 오늘 수업은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